러시아가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우주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우주 공간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앞서 중국도 비밀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최근에 좀 AI에 집중하는 사이에 우주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밀리면 안 되는데 그게 걱정이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뭔가를 하고 있어야 그럼요, 되는데. 그럼요. 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신냉전 상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우주 밖에서 뭐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한 우주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앞서서 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우주 공간에 실제적으로 뭔가를 올리고 그리고 개발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거는 이제 1950년대 후반, 57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기인지 다들 아시죠? 한국전이 1953년에 끝났고 본격적으로 냉전이 이제 동서양 진영으로 나눠서 시작되었죠. 이제 미국과 당시 소련이 경쟁이 치열하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그때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소련이 처음으로 쏘아 올리면서 우주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한 달 정도 늦게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유인 탐사도 1961년 혹시 이름 아시나요? 가가린. 그렇죠. 유리 가가린이 이제 또 소련에서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이런 냉전 시기에 우주 경쟁에서 자꾸 1등을 뺏기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선언을 하죠. 이 세기가 다 가기 전에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내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And do all this. And do all this and do it right. And do it first. Before this decade is out, then we must be bold. 그게 아폴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969년 11호 때 드디어 닐 암스트롱과 2명의 우주인이 달에 가서 달의 첫 발자국을 남기게 되었죠. 미국과 소련의 달 탐사 경쟁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제 70년 이후에는 이제는 경쟁이 달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넘어갔어요. 뭐였냐면 우주 정거장입니다. 햇빛이 우주 정거장? 정거장 하면 무슨 버스 정류장 생각하기 쉬운데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때 러시아는 살류트라는 미국은 스카이랩이라는 우주 정거장을 올려서 경쟁적으로 또 우주 정거장을 운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주 개발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투자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국가적인 자원이 이 우주 개발이라는 영역에 투입될 수 있게 한 상황이 바로 그 냉전이라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냉전의 양상은 1991년 소련의 붕괴가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으로는 좀 평화적인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됐지만 우주 개발은 역설적이게 또 탄력을 조금 잃습니다. 이게 예, 사실 소련은 미르라는 우주 정거장을 구축을 또 하려고 하고 있었고 미국은 프리덤이라는 또 우주 정거장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돈도 없고 이 동력도 사라지고 하니까 협력하자. 그래서 국제 우주 정거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ISS라고 말하는 그렇습니다. 게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그래서 선생님이 ISS. 가실 뻔했던 그곳. 예, 아쉬움이 계속 10년 전이 지났지만 남아있고 아직도 꿈을 꿉니다, 저는. 저 국제 우주 정거장은 지구 한 400km
상공에서 이렇게 떠 있는 공간인데 항상 우주인들이 상주하고 있죠. 인간이 우주에 만든 최대의 구조물이죠. 아니 쌤 크기가 얼마나인데 잘 거대하다고. 예, 그 초등학교 운동장 한 2개 정도 크기. 저기 사진에 보시면은 그러면 200m 넘는다는 거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태양 전지판이 굉장히 넓게 네. 펼쳐져 네. 있죠. 그리고 우주인들이 거주하는 저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부착돼 있습니다. 저기 이제 모듈들은 그동안 하나씩 올려갖고 레고처럼 조립을 해서 지금 이제 저 상태로 만든 거예요. 저걸 한 번에 올리기는 너무 어렵겠죠. 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대단하다. 예. 그래서 뭐 16개 국가가 각자 이제 파트를 맡아서 네. 이렇게 협력을 한 결과물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에 대한 냉전 시기 이후에 국제 협력의 굉장히 큰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듣기에 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최근 이 러시아가 손을 뺀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게 저렇게 너무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아서 소위 신냉전이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협력의 상징물이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이제 정치적인 갈등과 긴장이 생기면서 러시아가 우리는 여기서 발을 빼겠다. 그러니까 협력을 단절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국제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우주 개발에도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의 우주 협력이 조금 더 강해지고 미국은 또 친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블록화돼서 일종의 냉전과 같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요, 쌤, 미국은 한 60년 전부터 이렇게 개발을 해왔던 거잖아요. 중국이 상대가 될 수 있나요? 뭐 미국만 60년 전에 우주 개발을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중국도 우주 개발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중국이 우주 개발을 처음 시작했던 것도 195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1970년에 중국의 최초의 인공위성인 동방홍 1호를 이제 세계에서 5번째로 발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중국이 소련을 대체할 만큼 그렇게 우주 개발에서 능력을 갖게 됐을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1953년에 네. 스탈린이 소련에서 죽고 나서 소련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중국은 독립적으로 뭔가 군사 안보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래서 수소폭탄, 그리고 원자폭탄, 그리고 인공위성 요 3개를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탄 일성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렇죠. ICBM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륙을 넘어서서 원자폭탄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요 2개가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과거에 그만큼 이제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원자폭탄, 핵폭탄과 같이 이 패권국의 필수 수단이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1960년대부터 우리도 우주인, 유인 탐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시작을 이미 했어요. 그 결과가 2000년대 초반에 텐궁이라고 우주정거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지금 사람이 우주 공간에 계속 상주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은 저 텐궁과 국제우주정거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술 수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이 패권국의 위치를 차지할 만큼 이제 왔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중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러시아와의 협력 때문이다. 재밌는 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여서 정보가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텐궁이나 그리고 이제 발사체라든지 이런 재원이나 이런 게 잘 공개가 안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개되는 걸 보면 초반에 소련이 또는 러시아가 갖고 있던 그 유인 우주선이랑 모양이 뭐 똑같다든가 우주복도 색깔이나 뭐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거나 네. 뭐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뭔가 기술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협력을 하니까
이 견제를 하는 미국도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고 안보적으로는 2014년부터 미국 우주사령부가 주도해서 2년에 한 번씩 국제 우주 상황 조치 연합 연습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연합 그게 이제 글로벌 센티넬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이 한 28개국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우주군을 창설을 했었어요. Today, I'm thrilled to sign a new order, taking the next step to create the United States Space Force. 미국이 70여 년 만에 새로운 군대, 우주군 창설에 필요한 입법을 마무리하며 안보 패권 경쟁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많이 우주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국가 그리고 특정한 대기업 이게 뿐만 아니라 네. 좀 약한 나라들도 우주 개발에 다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그리고 UAE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꽤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화성에 이미 탐사선을 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우주 자원 채굴 같은 것들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21세기 우주 경쟁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제 신풍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와, 아랍에미리트의 룩셈부르크까지 등장을 하고 지금 사실 냉전 시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맞아요. 우주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주는 그런 기술을 넘어서 국가 안보 그리고 미래 자원 확보 그리고 경제 산업적 가치로도 아주 중요한 이제 공간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주를 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국가 관점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이 있는 거죠. 요것과 관련돼서는 영상을 보고 네. 네. 우크라이나군이 장기간 러시아군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데는 이 스타링크가 있다고 하는데 속보입니다. 북한이 조금 전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리 군의 정찰 위성이 오늘 새벽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올려졌습니다. 와. 영화야, 지금. 지금 위성 얘기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게 북한도 지금 뭐 위성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러네. 그 만약에 위성에다가 나중에 무기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우주에서 막 전자파 같은 게 이렇게 레이저빔 신나게 하는 영화 있었어. 뭔가 위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위에 지나가다가. 그렇지. 예, 사실은 지금은 위성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우주 개발의 핵심은 위성입니다. 발사체는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성을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은 크게 이제 4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구 관측. 위성이 지구를 보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전파를 쏘고 받아서 하는 통신. 그리고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 위치 시간 정보를 알 수 있는 이 항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성이 돌면서 우주 공간의 환경을 연구를 하는 과학위성.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목적을 뭐 군사용으로 쓰느냐 아니면 일반 민간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또 군용 그리고 이제 민간용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스타링크 네. 요거는 어떤 위성일까요? 그거 어디서 듣기로는 그거 완성되면 인터넷 공짜로 쓴다 그랬는 것 같은데. 그랬던 거 아니었나? 저건 뭐 워낙에 유명했었으니까 이 경제 쪽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그 전 세계를 통신망을 완전 묶어버리겠다
네. 그래서 그 쏘아 올린 건 통신 위성 아닌가요? 맞습니다. 통신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우주 인터넷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공짜라니까. 아니, 예. 공짜만 모르겠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인터넷은 이제 지상에 기지국을 세우고 단말기로 그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주 인터넷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지구를 덮는 이 위성군을 만들어서 위성을 통해서 기지국 없이 인터넷 신호를 다 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민상 씨가 얘기했다시피 초반에는 저걸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그랬죠.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회수를 하려면 당연히 가격을 붙이고 3개월 무료구나. 초반 3개월 무료인데 이미 스타링크는 우리나라는 아직 서비스가 안 되고 있지만 네. 북미 지역이랑 돼요? 일본, 대만 같은 데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 지금 있는 그림이 거구나. 지금 실제로 쏜 위성 수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5,400개 정도가 위성이? 있습니다. 이미 스타링크의 위성만. 5,400개요. 예, 우리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별이 전부 다 위성인 거예요. 보일 때도 있죠. 이게 이제 위성이 전 지구를 덮어서 사실은 계획은 4만 개까지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4만 개요? 혹시 그러면 요즘 최근에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서 휴대폰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인터넷도 되고. 예, 그런 겁니다. 이거 예, 관련된 겁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음영 지역이라고 하죠. 이제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으니까 바다 한가운데나 아니면 산속 깊은 곳에서 뭐 재난 상황에서도 이제 인터넷을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할 거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실은 스타링크가 위력을 발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저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 군에 지원을 해준 거예요? 예,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무력화했거든요. 그랬더니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의 서비스를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그래서 초반에 그게 굉장히 위력을 이제 발휘를 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스타링크 그 단말기와 연결된 이제 정찰 드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화상회의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뭐 감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초반에 기대와는 다르게 선전할 수 있었던 게 스타링크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을 해서 핵을 또 쓸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전쟁 중간에 앨런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었어요. 확전 양상이 3개월 무료가 될까 끝난 건 봐. 아닐까요? 입금을 해라. 이제는 이수해라. 설마. 서비스 기간 끝났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정찰 위성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정찰 위성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혹시 뉴스 보신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쐈다는 최근에 올렸던 그 정찰 위성의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이건 유민상 씨가 잘 맞출 것 같습니다. 혹시 만리경 1호 아닙니까? 왜 유민상 씨가 그거를 잘 알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우연히 알았다고나 할까요? 컨닝한 거예요, 저는. 저기가 진짜 붙어 있었으면 선생님 모르셨군요. 그러셨군요. 이해하셨구나. 모르셨어? 있었습니다. 예, 저 만리경 1호인데 만리를 본다고 해서 만리경 1호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나라 이제 정지궤도 위성 중에 천리안이 있어요. 그렇지. 혹시 들어보셨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이기겠다 이거구나.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아, 유치해. 유치뽕짝이야. 천리보다 말리가 길다. 우리는 천리를 보지만 혹시 만리를 보겠다고 해서 만리경 1호가 아니었을까?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이제 저게 북한에서 이제 제대로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정찰 위성이거든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버더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우리나라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반대모그 공군기지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 위성 1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 두 위성이 거의 비슷한 궤도로 돌면서 한반도 위에 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만리경과 우리나라의 정찰 위성의 성능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북한이 여기 뭐 포스터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국가의 절대적 힘의 과시 뭐 이렇게 과시를 하고 있지만 그 성능이 정말 정찰 위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느 나라도 정찰 능력이 있는지를 공개를 하는 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보고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요 정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뭐 제한적으로 우리가 유출을 해보건데 그 정찰 위성 만리경 1호의 수준은 네. 뭐 크기는 한 300kg 정도의 위성 그리고 해상도는 한 3m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넘어가는 정도? 우리나라는 시작한 지도 꽤 됐고 그게 제일 무서울 때입니다. 그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가 제일 무섭잖아요. 예, 사춘기 같아서 네. 그리고 또 성장이 또 급격하게 일어나는 그렇지. 때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뭐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는 거의 뭐 대학원생 수준이거나 그래요? 상위권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가 제일 정책이야. 비교를 한 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찰 위성과 관련돼서는 대형으로 5기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초소형 위성 40개 이상 개발해서 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싸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더로 이제 파악을 하거든요. 레이더를 이용하면 구름이 있거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때에도 이제 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야간이나 흐린 날, 악천 후에도 촬영이 가능한 이제 정찰 능력을 네. 이제 우리는 갖게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정찰 능력이 있는지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 30cm 정도의 해상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쌤 다른 데 거는 다 추정치인데 왜 우리 것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정도는 언론도 그렇고요. 대략적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좀 조용히 해.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0에서 15cm 해상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라 이것도 공개된 건 아닙니다. 예, 추측인데 아마 이 정도 해상도는 가질 거다. 저기 해상도 비교가 너무 극명하다. 와 미국은 장난 아니네. 보이네요 거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진이 저 정도면 뭐 걸어가는 사람 아니야? 이런 정도 어머나. 판별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뭐 그러면은 쌤 뭐 북한 거 아까 3m라 그랬으니까 뭐 거의 뭐 크게 뭐 지장 없겠네요. 예, 그렇지만 발전 속도를 봐야겠죠. 남북한 이제 위성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도 이 정찰 그 하나의 임무만을 하는 군용 위성은 이제 쏘아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그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기술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빠른 속도로 따라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겠죠. 이게 사실 근데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가게 할 때 무슨 항공 사진, 뭐 위성 사진으로 찍혀서 옥상이나 이런 옆에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기 전까지 장사하기 쉬웠거든요. 막 나오니까 자백하시는 거 아니 해상도가 너무 훌륭하니까 벌금이 나와요. 너무 정확해서. 김학정 씨 법을 지키면서 홍석천 씨가 굉장히 저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우선 정찰 위성을 얘기했지만 네. 이 지구 관측 위성이 정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민간용으로도 지자체나 이런 데서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너무 활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해먹을 수가 있어야지. 저희 막 원유 지금 생산 증산하는지 감산하는지 할 수 있다고도 배웠었거든요. 어머나. 예, 맞습니다. 이전 시간에 한번 보셨죠? 이 기름 탱크의 높이를 그림자의 높이를 재서 상대방이 얼마나 기름을 비축하고 있느냐를 추측을 한다거나 뭐 재미난 것도 있어요.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나사에서 지구 관측 영상 아주 해상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항상 찍어가지고 공개를 하거든요, 무료로. 이미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밤에 찍으면 깜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밝잖아요. 그걸 갖고 북한의 경제 사정이랑 전력 사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찰 위성이라든지 지구 관측 위성은 군용으로도 중요하고 아까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산림 감시, 뭐 재난지혜 감시 이런 데에도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 위성의 수요나 그런 것들이 활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성 자산에 대한 국가적인 인프라로서의 그런 관심은 더 높아질
좋아지겠죠. 이 해상도를 보면 이제 점점 좋아질 거잖아요. 나중에 뭐 10cm, 5cm, 1cm 이렇게 되면 진짜 우주에서 우리를 뭐 하나하나 뭐하는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는 인공위성을 먼저 타격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클 텐데 우주군도 창설되고 있고 그럼 진짜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우주전쟁 뭐 이런 게 또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3차 대전 우주전쟁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제 도로라든지 뭐 이런 통신망처럼 우주 인공위성 자체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인프라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어떤 전쟁 유사시에 1타겟 목표가 위성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우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죠. 이미 미국과 러시아 같은 중국도 그렇고요. 이 우주 자산을 파괴하는 비슷한 시험 같은 것들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지상에서 미사일을 쏴서 위성을 파괴할 수도 있고 레이저 무기 같은 거를 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우주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핵 EMP. 그거는 이 물리적인 타격이 아니라 전자기파를 강하게 터뜨려서 무력화하는 거, 고장나게. 네. 뭐 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전자장비가 고장을 일으키게 해서 위성 체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안보상으로는요. 대란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일단 우주에서 공격한다는 말씀이 혹시 지금 이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이 위성이 돌고 있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직접 타격. 예, 여기 다른 위성을? 예, 로보팔이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스젠 17호라고 불리는 로보칼인데 사실은 이 로보팔이 원래 무기로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우주정거장 보셨죠? 거기에도 큰 로보팔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만든 로보팔이 붙어 있고 그거는 우주에서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젠 17호가 나왔을 때 이 미국에서 감시를 해보니까 얘가 위성 사이를 뭐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그런 연습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우주 쓰레기 처리하는 기술이야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이제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이 공격 무기로 위성 대 위성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느냐. 근데 인공위성에 로봇팔이 달려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상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쌤 우주에 뭐 집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우리 뭐 승려 같은 거 타고 가서 하나씩 주워가면 우주가 말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위성을 주워간다? 인공위성 주워갈 수도 있겠네요. 그냥 쭉 한 바퀴 돌면서 지구 한 바퀴 돌면서. 예, 그 우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런 기술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 쓰레기 문제랑 저런 위성 공격이랑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제 듀얼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보통 우주 기술의 양면성인 거예요. 맞아요.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고 민간용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그거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쓰레기 줍다. 어휴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인공위성이네. 이게 지금 상대방 우리 적국의 인공위성 쓰레기 그 입장에서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있잖아요. 짓고 보니까 100개쯤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런 양면성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무기화되는 것을 막을 것이냐 이런 지금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논의가 한참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책임 있는 국가로서 거기에 논의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우주의 무기화라든지 우주 자산 보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주에 있는 자산이 국가의 주요한 이제 인프라로 등장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관측위성, 통신위성 말고 아주 중요한 국가 인프라로서 작용하는 우주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 인프라? 뭘까요? 통신, 쳐다보는 거랑 공격하는 거랑 뭐가 있냐? 힌트를 드릴게요. 네. 핸드폰에 있는 주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GPS. 사진 찍는 거는 관련이 없는 거죠? 사진은 아니고요. GPS가 정답입니다. 그렇지. GPS지. GPS 여러분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운전할 때도 많이 쓰고 그 지도 찾기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건데 그게 이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 그래서 미국의 항법 위성 시스템의 고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GPS만 알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러시아에서 또 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이 있고 유럽연합, 중국, 인도, 일본이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그렇게 이제 6개 국가만 있었는데 2023년부터 그러니까 지난해부터죠. 약 4조 원을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입니다. GPS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잖아요. KPS는 코리안 포지셔닝 K 들어갔죠. KPS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공짜로 주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4조 원이나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을 거고 그런 비판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독자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강대국들은 왜 GPS가 이렇게 무료로 쓰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북한 문제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반도체 공급망 같은 거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뭐 통신 혹은 어떤 그런 GPS 공급망 이슈처럼 그런 이슈가 생기면 나중에 이거 못 쓰게 해버리면 돈 내라고 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거 언제까지 무료로 해줄까? 그렇지. 사실은 이제 이런 공공연한 비밀인데 군용은 훨씬 더 정밀도가 높고 이런 부분들은 무기의 수신 장치랑 관련된 거를 판매하면서 사실은 비용을 내고 있군요. 예, 그런 무기 구매와 관련돼서는 수익을 상당 부분 걷고 있죠. 그리고 유사시에 적국이 뭔가 이 GPS 신호를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권국으로서 그리고 우주개발 강국으로서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는 판단을 정부에서 한 거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내비게이션 못 쓰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위성항법 신호가 없다면. 전기만 되면 뭐. 예, 뭐 그냥 뭐 위치 뭐 잠깐 모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정보라든지 이 공간 정보라는 것은 국가를 운영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통신, 금융 뭐 이런 데에 전자기로 시간 정보가 싱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시간 정보와 다른 데서 거래를 하는 쪽에서의 시간 정보가 달라버리면 이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통신, 교통, 금융 이런 국가 사회를 가장 이루고 있는 근저에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스탑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시에서 우리가 우주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성항법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수단이자 정보이자 인프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상상 이상으로 중요하군요. 예. 그리고 이게 안보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위치 정보가 정확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더 많아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그 내비게이션 쓰다가 뭐 불편함 그래도 이게 요거까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요거까지. 높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하로 들어갈 때 고가 타다가. 고가 타다가 이게 차선 들어. 몇 번 잘못 들어갔어요 이거. 그렇죠. 높이 정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차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는데 해상도가 이제 센티미터급으로 높아지면 내가 지금 1차선에 있는지 2차선에 있는지 3차선에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옮기라 그러겠네 이제. 예.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면 자율주행차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있으면 그만큼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뭐 무인 드론이라든지 무인으로 이루어지는 위치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 이 해상도가 높아지면 폭발적으로 또 성장할 거다.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성항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안보적인 이유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 그에 관련된 여러 기술들과 융합이 된다면 파급력이 더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경제 영토다 우주는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경제 영토로 지구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달이나 화성도 우리의 미래 경제 영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Okay, engine stop. Houston,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That looks beautiful from here, Neil.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return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within the next 5 years. 요즘 세계 각국이 달 탐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이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달 탐사선이 오늘 새벽 달에 착륙했습니다. 미국 민간 업체의 무인 달 탐사선이 오늘 아침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투 더 문. 아, 다시 갑니다. 이 달 탐사하는 게요. 이거 특히 사람 태워서 보내는 거 돈도 엄청 들고 그러는 거라서 중간에 그래서 안 한 거 아닙니까? 돈 할 이유가 없다. 그럼 근데 왜 굳이 다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달 탐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달에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달에 뭐가 있길래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저희가 배웠죠. 자원. 히토류. 배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르는 척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히토류라고 하는 거는 아주 지구상에 소량밖에 없는 여러 원소 그리고 이제 그런 물질들이잖아요. 그걸 통칭해서 그냥 히토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여러 자원들이나 그런 것들이 소량 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일종의 기술 패권이라든지 공급망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달에 그런 히토류 자원들, 지구상에 많이 없는 자원들이 많이 묻혀 있다는 것이 이제 조사를 통해서 좀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핵융합 발전 있죠.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그냥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 이제 그 핵융합 발전에 대한 중요한 원료가 되는 헬륨-3라는 원소가 달에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다. 그래서 달에 묻혀 있는 여러 히토류라든지 헬륨-3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확보를 한다면 국가에서 충분히 전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런 기대 때문에 강대국들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달 탐사에 나서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구나. 그러면 쌤, 지금 말씀하신 히토류, 뭐 헬륨-3 이런 실제로 달 자원 개발이 진짜 가능할지 아직까지는 좀 실수도 많은 것 같거든요. 달 자원 개발이 정말 가능하면 언제쯤일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혹시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그 1970년대 아폴로 시대, 그때 국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2000년대가 되면 우리는 달에 수학여행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개발 발전 속도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요도 있었잖아요. 달나라까지 앞으로 걸어가면 달나라야. 2020 원더픽이 있었어요, 만화 영화. 예, 사실 어떤 거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우리의 상상보다 굉장히 빨리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되게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더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성 있는 활동을 하기까지에는 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는 20-30년 정도면 뭔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채굴을 할 수 있는 로봇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변수들이 있고 해서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쌤,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 죽기 전까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구에 있는 거를 좀 더 개발하고 여기 환경 해가지고 지구나 좀 살피면 훨 낫겠구만. 뭐 그렇게 헛고생을 하시나요? 예, 그거에 대한 논란은 우주 개발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질문입니다. 우주권대. 예, 그런데 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질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언제까지 인류는 지구에 머무를 수는 없을 것이다. 자원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구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똑같은 이제 질문들이 오는 거예요. 우주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빈민구제해라. 지구 복지를 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라.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식의 문제 전환이 일어났냐면
우주 개발과 지구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주를 활용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뭐 빙하를 추적을 한다든지 기후 변화를 본다든지 그래서 지금은 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우주 기술이고요. 달에 가서 뭐 자원을 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구에 어떤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작하면 이미 기술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달 탐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건 달은 한번 갔으니까 영화에서는 보통 화성에 가서 이렇게 밭도 좀 갈고 뭐 이런 모습 나오거든요. 거기서 막 살고. 왜 화성 탐사가 이렇게 다다가 확 또 전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미국에서도 2000년대에 달 건너뛰고 화성을 그냥 바로 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미국 내에서의 고민이 많았는데 달을 전초기지로 활용을 해서 화성을 가자라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이름이 이제 Moon to Mars 이렇게 소위 얘기해요. 그래서 M2M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달의 달 탐사와 관련된 계획의 이름이 아르테미스입니다. My fellow Americans, I give you the heroes of the future. 근데 과거 이제 아폴로 계획의 후속 사업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 아르테미스가 갖는 함의는 아폴로 때와 좀 많이 다릅니다. 아폴로 때는 미국이 단독으로 체제 경쟁 때문에 막 했잖아요. 이 아르테미스는 기본적으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다 달 탐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랑 그냥 같이 하자. 이런 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르테미스 어코드라 그래서 일종의 규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규범체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유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르테미스 어코드에 동의를 한 국가들이 현재까지 36개 국가까지 늘었어요.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네.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친미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세이프티 존이라는 그 아르테미스 어코드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달을 어떤 나라든 탐사를 하려면 뭐 누가 누구를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연구 시설이나 뭐 이런 걸 뭐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방해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딱 듣고서는 뭐 당연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먼저 거기 연구시설 짓고 세이프티 존 선언한 국가가 이거에 거의 영토에 준하는 뭐 권리를 주장하는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다들 이렇게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생각을 처음에는 야 우리 이렇게 신사협정처럼 주장하지 마 이러다가 나중에 내 땅이야. 내가 먼저 깃발 꽂았잖아. 역사적으로 다. 그래서 거기서 또 전쟁 나고 그러는 거예요. 뭐하러 달 화성까지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냐고. 지구나 잘 좀 어떻게 하란 말이지. 절대 안 변해. 제일 먼저 달에 갔어. 안 변하더라니까. 그게 사실은 명분상으로는 거기에 뭔가 자원이 나온다든지 경제적 이익을 취하자라고 할 때 조사라든지 연구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그동안 기여한 나라가 당연히 그 이익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논리는 사실은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조사나 뭐 이런 것들에 미리 그렇게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 명분은 사실은 뒤집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만 이렇게 아르테미스 어코드를 중심으로 동맹국을 결속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그 대결 양상으로 모으고 있어요. 중국은 국제 달 연구기지라는 계획을 출범시켰어요. 그리고 합류를 한 국가들을 막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의 무대가 이미 지구 밖으로 이동을 했고 이제 앞으로 이러한 양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개발 경쟁이 너무나 뜨겁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나라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 지금 하고 있을까요? 예, 사실 7대 우주 강국이라는 나라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뭐 미국, 또 러시아, 유럽, 인도, 중국, 일본
뭐 요 정도 되는 나라인데 사실은 요 나라들이랑 그 이제 두 번째 그룹, 우리나라는 이제 두 번째 그룹 정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산 투입이나 기술력의 차이는 상당히 커요. 근데 요거를 이제 뛰어넘는 것이 우리나라의 비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공간이 글로벌 이제 패권 무대로 활용되고 또 돈이 되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는 이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지금 32년의 달 탐사 계획에는 우리 발사체로 쏘겠다는 거거든요. 달까지 가는 더 큰 로켓을 우리는 30년대까지 개발을 하고 2045년까지는 유인 수송 능력, 우리도 유인 탐사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2045년까지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왜 45년일까요? 의미가 원래 있나? 이런 건 좀 애매하게 설정을 해야 그때가 되면은 이제 좀 연장이 가능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예. 딱 끊으면은 부담이 세거든요. 45라는 숫자에 한번 45. 해방. 광복 그렇습니다. 100주년이 맞습니다. 되는군요. 1945년 광복 100주년, 2045년이잖아요. 그래서 광복 100주년에 우리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라는 게 국가적인 좀 비전이라는 전제가 좀 깔려. 너무 압박감이 심하다. 열심히 이제 우리 쫓아가야죠.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사체도 계속 크게 만들어야 되고 발사장도 만들어야 되죠. 네. 그리고 기업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의 장이니까 민간 주도의 어떤 서비스 창출 그리고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한 역할을 응집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조직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게 바로 5월 말에 이제 개청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입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연구개발부터 정책 수립, 우주 생태계 민간기업 육성까지 국가우주 개발을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우주항공청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주 안보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우주 안보. 예, 예전까지는 안보는 이퀄 그냥 국방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강조가 되면 군비 경쟁처럼 우주 경쟁 그리고 무기화 이런 거에 대한 국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안보에 대한 인식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보라는 게 뭐의 줄임말이죠? 안전보장인가요? 그렇죠. 안전 보장입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다 안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주 안보라고 하면은 국방, 무기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사회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우주 자산과의 보호와 활용 이렇게 조금 넓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렇지. 저는 우주항공청이 경제안보라든지 또는 탐사 뭐 이런 것들을 좀 넓게 봐서 그런 역할을 총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 그러니까 뭐 외교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각 부처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에서 우주를 조금 더 확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과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쌤이 잘하면 되겠네요, 우리 쌤이. 청장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 말씀을 사실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마무리하죠. 네. 아직 어립니다. 아니 나이가 뭐가 좋아? 능력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주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넘어가시다니. 모든 일은 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1992년 우리별 1호부터 대략 30년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 선배들이 참 추격을 잘했고 잘 읽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계에 걱정이 있죠. 이공계 깊이. 예, 이공계 기피라든지 의대 쏠림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뭘 하나 좀 갖고 왔어요. 네. 왜요? 요거는 뭐냐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별 1호 당시에 이렇게 배포를 했던 스티커예요. 30년이 훨씬 더 지난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보관을 너무 잘해줬네요. 사실은 요거를 만들었던 분이 저한테 이제 우주 역사를 하고 하니까 소장하고 계시다가 이제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볼 때마다 저는 이제 92년 우리별 1호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이제 다음 세대들이 뭔가 바통을 받아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제프 베조스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자기들이 어렸을 때 본 아폴로 프로젝트의 영감 때문에 IT로 돈을 벌어서 자기가 막대한 쌓은 그 부를 우주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좀 영감을 많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넓혀서 많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곧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될 텐데 우주를 국가 전략으로 접근하고 진정한 우주 개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